뭐하는 년이야? 안 꺼져 이년아? 부대 감찰 나온 사성여군 합참의장의 멱살을 잡은 투스타 사단장. 그 오만한 손길의 대가로 군 전체가 발칵 개박살나고 뒤집히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그 이름 앞에는 늘 그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여성 최초의 대장,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천지인. 그녀의 이름 석자는 군 내부에서는 경외와 질시의 대상이었고 밖에서는 유리천장을 뚫어낸 시대의 상징으로 불렸다. 하지만 정작 천지인 의장 본인에게 그 칭호들은 어깨를 짓누르는 차가운 강철 흉갑과도 같았다. 그녀가 오르는 모든 계단은 처음 딛는 길이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가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눈이 그녀의 발밑을 주시했다. 늦가을 용산의 합참의장실. 거대한 창 너머로 국방부 청사의 단풍이 지고 있었다. 천 의장은 책상에 앉아 한 통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 속 깨알 같은 활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구겨진 종이 편지였다. 익명이었지만 발신지는 선명했다. 강원도 고성군 육군 제22보병사단.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급되는 전투화는 밑창이 갈라져 눈이 들어오고 방한 장갑은 구멍이 나 손가락이 얼어붙습니다. 건조기에 넣고 돌린 전투복은 축축한 그대로 다시 입습니다. 소원 수리함은 매일 점검 시간에 비워지고 저희의 목소리는 사단 사령부 정문조차 넘지 못합니다. 어머니, 저는 군인이 되기 전에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편지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형식이었지만 합참의장실로 배달되었다. 누군가의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천지인 의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율곡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제22보병사단의 악명이 스쳐 지나갔다. 동해안 최전방의 광활한 섹터를 담당하는,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악명 높은 부대. 지리적 특성상 보급이 어렵다는 핑계는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변명이었다. 의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충직한 부관이자 합참작전본부장인 김수철 중장 삼성 장군이 들어섰다. 다음 주 국회 국방위 보고 준비. 김 장군. 22사단 최근 3개월간 물자 보급 및 시설 관리 내역 지금 당장 내 책상으로 가져와요. 22사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수철 중장은 의아했지만 곧바로 자료를 가져왔다. 서류상 22사단은 완벽했다. 모든 보급률은 100%, 시설 보수 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 동계 대비 완벽 상태. 천지인 의장은 서류를 밀어냈다. 종이 속의 군대는 늘 완벽하지. 무슨 문제라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예. 의장님, 공식 시차를 잡겠습니까? 사단장 이하 전 병력이 뒤집어질 겁니다. 아니. 공식 시찰 따위로는 저 종이 위에 적힌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천지인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용산이 아닌 차가운 고성의 겨울바람을 향해 있었다. 합참 감찰실 소속 신원 미상의 중령 한 명으로 위장해요. 급파되는 동계물자 특별점검팀의 실무자로. 내가 직접 그들의 완벽한 보급을 확인해야겠어. 의장님, 위험합니다. 합참의장이 신분을 숨기고 일선 부대를.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전례를 만들면 되지. 그녀는 벽에 걸린 대통령에게 하사받은 삼정검장군의 검을 바라보았다. 내 어깨의 별 4개는 별을 단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편지를 쓴 이름 없는 이등병을 위해 빛나야 하는 거야. 김 장군 준비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어. 차가운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벼려지고 가장 차가운 물 속에서 담금질되는 법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은 지금 가장 차가운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 사단장실에서는 고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게 지금 정원이라고 갖고 놓은 거야. 잡초가 몇 갠지 알아? 당장 안 뽑아. 육군 소장이성 장군 나화룡. 스스로를 화염의 용이라 부르는 그는 그 이름처럼 불같은 성미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정치권에 강력한 연주를 뗀 전형적인 정치 군인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진급, 그리고 다음 보직뿐이었다. 병사들의 복지나 실질적인 전투력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그에게 22사단장 자리는 좌천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발판 삼아 화려하게 중앙으로 복귀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성과가 필요했다.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곧 국방위원님 시찰이 있으니 그때까지 완벽하게. 비서실장인 오진섭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완벽? 오 대령, 자네 눈엔 이게 완벽해 보여? 내년 상반기 인사 때 3군단 장삼성 장군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잡초 하나 통제 못하는 놈으로 보이면 어떡할 거야? 나화룡은 자신의 안위와 진급에만 관심이 있었다. 병사들이 혹한에 떠는 것보다 사단 사령부 화단의 잡초가 그에게는 더 중대한 문제였다. 그는 편지 한 통이 이미 용산의 최고 지휘관에게 배달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성을 치장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행정장교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사단장님, 합참에서 동계물자 특별점검팀이 내일 급파된다고 합니다. 뭐? 합참? 누가 온대? 본부장급이야? 아닙니다. 감찰실 소속 중령이 팀장이고 실무점검이라고 합니다. 나화룡은 코웃음을 쳤다. 중령 나부랭이가? 즉, 요즘 합참 것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 현장 감각이 없어. 오 대령. 예, 사단장님.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따뜻한 식당에서 밥이나 한 끼 먹이고 우리가 준비한 모범 사례 몇 군데 보여주고 돌려보내. 알았나? 나는 주말에 있을 국방위원님 골프 약속 준비해야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만 사단장님 실무점검이라 혹시 이 나화룡이 사단장으로 있는 22사단에 무슨 혹시가 있어? 서류는 완벽하잖아. 서류가 완벽하면 다 완벽한 거야. 썩 꺼져봐. 오진섭 대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례를 붙이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류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지옥이라는 것을. 창고 깊숙한 곳에는 곰팡이가 핀 방안 외피가 쌓여 있었고 정비창에는 부품이 없어 멈춰선 난방 장비가 즐비했다. 그 모든 예산은 사단장 특별활동비와 사령부 환경미화라는 명목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 한편 최전방 까치봉 초소. 편지를 보냈던 박일병은 오늘도 구멍난 방안 장갑을 낀 채 철책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더운 입김 대신 폐부까지 얼어붙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작은 편지 한 통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천지인 의장은 합참 마크가 찍힌 평범한 동계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빛나는 별 4개 대신 중령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위장보다도 차가운 결의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특별점검팀은 단출했다. 천 의장과 그녀의 신분을 아는 유일한 수행원이자 감찰실 베테랑인 황보린 준장왕 준장은 사복 차림의 군무원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실무 행정관 2명뿐이었다. 그들은 나화룡이 준비한 모범 사례 코스를 정중히 거절했다. 사단장님께는 보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합참 지시에 따라 무작위 표본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기 지도에 표시된 78초소부터 보겠습니다. 천지인이 가리킨 곳은 사단에서도 가장 보급이 열악하고 험준한 바로 박일병이 근무하는 까치봉 초소였다. 안내를 맡은 22사단 감찰 참모는 당황했지만 합참에서 나온 중령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길을 안내했다. 혹한의 초소. 현실은 편지보다 더 참혹했다. 천지인은 병사들의 관물대를 직접 열어보았다. 찢어진 방안화, 습기 찬 전투복. 그녀는 초소 상황실의 난방기를 만져보았다.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 작동은 되는 건가? 초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최근 유류 보급이 조금 늦어져서. 천지인은 박일병을 포함한 병사들을 따로 불러 그들의 손을 확인했다. 대부분이 경미한 동상에 걸려 있거나 추위로 인해 피부가 갈라져 있었다. 방한 장갑은 지급받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병사가 내민 장갑은 손가락 끝이 다 해져 있었다. 천지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졌다. 황보린 준장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점검을 마친 천지인 일행은 사단 사령부로 복귀했다. 복도는 나화룡의 취향대로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찰 참모실로 향하던 천지인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나화룡 사단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나화룡은 주말에 있을 정치인 접대 생각에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웬 여군 중령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 소속이야? 천지인은 걸음을 멈추고 정중하게 경례했다. 충성. 합참 감찰실 소속 천지인 중령입니다. 합참? 아, 그 점검 나온다는. 나화룡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군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런데 왜 길을 막고 서 있어? 안 비켜? 천지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는 두 사람이 비켜가기에 충분히 넓었다.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그녀의 차분한 대답이 나화룡의 오만함에 불을 붙였다. 뭐? 인연이 지금 말대꾸를 해? 순식간에 나화룡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요즘 여군 것들은 위아래도 없나? 계집이 별을 달더니 이젠 중령 나부랭이까지 기어올라. 여기가 내년 안방인 줄 알아. 충격적인 폭언이었다. 뒤따르던 사단 참모들과 황보린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언행이. 시끄러. 여군년들은 군기가 빠져서 문제야. 집에서 남편 시중이나 들고 밥이나 할 것이지 뭐하러 군대에 기어와서 사기만 떨어뜨려. 나화룡은 한 걸음 다가서며 천지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천지인의 등이 차가운 복도 벽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어딜 감히 상급자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나화룡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천지인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년 같은 것들은 여기서 군복 벗겨서 당장 쫓아내야 해. 알아들어? 뭐 하는 년이야 대체. 폭력과 모욕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천지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나화룡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민과 서늘한 강철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멱살을 잡힌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육군 소장 나화룡. 뭐? 그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이 미친년이. 그것은 그대가 지켜야 할 이 땅의 아들, 딸들의 목숨의 무게다. 천지인은 나화룡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으로 그의 손목을 가만히 쥐었다. 엄청난 악력이 느껴지자 나화룡은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풀렸다. 방금 그대는 그대보다 23계급 아래인 병사가 아니라
그대의 직속상관이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를 대리하는 합참의장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개소리야. 나화룡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지인은 자신의 전투복 가슴팍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아들의 멱살을 잡은 자를 만나러 왔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김수철 중장 삼성 장군이 이끄는 합참의장 직속 기무부 대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장님이라는 말. 그리고 달려오는 삼성 장군의 경례. 나화룡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군 중령의 얼굴이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합참의장 천지인 대장의 얼굴과 겹쳐졌다. 나화룡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현역군 서열 1위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다. 육군 소장 나화룡. 천지인이 차갑게 선언했다. 그대를 오늘부로 22사단장 직에서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현 시간부로 상급자 모욕 및 폭행,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나화룡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귓가에는 천지인의 마지막 말이 대리석 복도를 울리고 있었다. 그대의 화려한 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꺼졌다. 제22보병사단 사령부 복도. 시간은 정지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헌병의 손에 들린 수갑이 방금 전까지 화염의 용이라 불리던 사내, 나화룡 소장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복도에 모여있던 모든 참모의 귓가에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방금 전까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던 여군, 아니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천지인 대장. 그녀의 서늘한 선고가 채 공기 중에 흩어지기도 전이었다. 의장님. 나화룡은 무너진 자존심보다 더 큰 존재 자체를 집어삼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자신이 멱살을 잡고 연이라고 불렀던 여인이 자신이 진급을 위해 로비를 해야 할 대상 중 가장 정점에 있는 존재였다.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행위에 가까웠다. 끌고 가. 천지인 의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변화도 없었다. 의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기회를. 나화룡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처럼 외쳤다. 그의 발버둥은 대리석 복도에 구둣발이 끌리는 불쾌한 소음만 남길 뿐이었다. 화염의 용은 그렇게 자신의 불길에 자신이 타버린 채 초라하게 연행되었다. 복도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렸다. 사단 참모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천지인 의장의 어깨에 고정되어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중령이었던 그 어깨에는 지금 눈부시게 빛나는 4개의 별 대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수철 장군. 천 의장이 자신을 수행해 온 합참 작전 본부장 삼성 장군을 불렀다. 예, 의장님. 지금 즉시 사단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하고 22사단 전부대의 지휘 공백이 없도록 통제할 것. 그리고 황보린 장군. 그녀가 군무원으로 위장했던 여성 합참 감찰실장 황보린 준장을 불렀다. 황 준장이 경례를 붙였다. 예, 의장님. 합참 감찰실 특별감사팀 전원을 지금 즉시 고성으로 비상 소집해요. 22사단 전체의 보급, 회계, 시설 관련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단 하나의 파일, 종이 한 장도 파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 의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얼어붙었던 사령부는 새로운 질서 아래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나화룡의 최측근이자 사단의 모든 실무를 관장하던 비서실장 오진섭 대령이 있었다. 오 대령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그는 나화룡의 지시 아래 온갖 비자금을 조성하고 보급품을 빼돌리며 장부를 조작해온 장본인이었다. 나화룡이 체포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도 직감했다. 파기해야 해. 최소한 내가 직접 결제한 서류들만이라도. 오진섭 대령은 천 의장과 합참 참모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몰래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려 했다. 그가 복도 모퉁이를 돌려는 찰나 오진섭 대령.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천지인 의장이었다. 오 대령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뻣뻣하게 굳은 채 경례했다. 충성. 대령 오진섭. 천지인 의장은 그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금 어디로 가려던 참이었지? 저는 사단장님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수습하려. 행정 공백 수습? 아니면 증거인멸? 오진섭 대령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천지인 의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다. 그대는 나화룡 소장 개인의 비서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육군 22사단의 참모인가? 22사단 참모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첫 번째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파쇄기에 넣으려 했던 사단장 특별활동비 이중 장부와 태백 방산이라는 업체와 맺은 허위 계약서들을 포함해서. 오진섭 대령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백 방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사단장 개인의 비리가 아님을 깨달았다. 황준장. 오진섭 대령을 사무실로 정중히 모셔. 그리고 대령의 협조를 받아 모든 진실을 확보하도록. 예, 의장님. 황보린 준장의 지휘 아래 감찰팀 요원 2명이 오 대령의 양옆에 섰다. 사실상의 연행이었다. 천지인 의장은 사령부의 혼란을 뒤로하고 한 사람을 찾았다. 아까 나를 초소로 안내했던 박일병. 지금 어디에 있지? 참모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위치를 파악했다. 지금 사령부 의무대에서 동상 치료를 받고 대기 중입니다. 천 의장은 곧장 의무대로 향했다. 의무대 한쪽 구석. 박일병은 자신이 무슨 상황에 휘말린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사단장이 합참에서 나온 중령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 사단장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그때 의무대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중령이 들어왔다. 아니, 이제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의무대장과 간호장교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경례했다. 박일병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얼어붙은 발의 고통과 눈앞의 상황에 대한 충격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일어나지 마. 천지인 의장이 그의 침상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앉혔다. 그녀는 조금 전 나화룡을 심판하던 강철의 여장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박일병. 예. 일병 박. 괜찮아. 편하게 있어. 손 좀 볼까? 천 의장은 박일병이 내민 붕대가 감기기 전에 붉고 푸르죽죽하게 부어오른 손을 가만히 잡았다. 많이 아팠겠구나. 박일병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고통이었다. 자네가 보낸 편지 잘 읽었네. 박일병의 눈이 커졌다. 그 편지가 제가 보낸. 그래. 그 편지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어.
천지인 의장은 박일병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미안하다. 이 나라가, 이 군대가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헌신하는 너희들에게 따뜻한 장갑 하나 제때 끼워주지 못해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박일병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 절박했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에게서 받은 사과. 그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추위와 고통을 녹여내리는 뜨거운 위로였다. 고맙다, 박일병. 그대의 용기가 썩어가는 군의 환부를 도려낼 기회를 주었어. 천지인 의장은 의무대를 나오며 김수철 중장에게 지시했다. 22사단 전 병력에게 하달해요. 오늘부로 22사단 전 장병의 동계 피복 및 보급품 전량을 합참 직권으로 신규 보급한다. 오늘 밤 안에 가장 성능이 좋은 신형 방한 장비가 이곳에 도착할 거야. 단 한 명의 병사도 더는 추위에 떨게 하지 마. 그 시각 오진섭 대령의 사무실에서는 황보린 준장의 감사팀이 숨겨진 금고와 비밀 파일을 열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나화룡이 빼돌린 예산으로 사들인 고가의 양주와 금품, 그리고 태백 방산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내역이 담긴 차명계좌 장부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화룡의 선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명진 의원. 황보린 준장은 즉시 천지인 의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했다. 의장님,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닙니다. 꼴이나 활용가 아니라 몸통 백명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천지인 의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좋아.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용산 합참의장실. 고성에서 복귀한 천지인 의장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긴급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육해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성 장군과 군단장급 삼성 장군 지휘관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앞에 모였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긴장감은 살얼음판 같았다. 현역 사단장의 긴급 체포 및 보직 해임.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모두가 천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일부 보수적인 장성들의 얼굴에는 여성 의장이 너무 과격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의구심이 스치기도 했다. 천지인 의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황보린 준장이 22사단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사진. 나화룡의 호화로운 관사 내부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유럽산 가구,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병사들의 난방 유류비 예산으로 채워진 개인 와인셀러. 두 번째 사진. 병사들의 보급 창고였다. 곰팡이가 검게 슬어 악취를 풍기는 방한 외피 더미, 밑창이 갈라져 줄줄이 버려진 전투화들, 그리고 부품이 없어 작동을 멈춘 낡은 난방기. 세 번째 문서. 오진섭 대령이 제출한 이중 장부였다. 병사 복지 예산 항목의 돈이 사단장 관사 리모델링 및 국방위원 접대비 항목으로 교묘하게 세탁된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화면을 응시하는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이 내가 직접 확인한 대한민국 최전방의 민낯입니다. 천지인 의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낮고 무겁게 울렸다. 나화룡 소장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복도에서 내 멱살을 잡은 것은 개인적인 모욕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사들의 겨울을 훔친 것은 이 군대 전체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대는 저 사진 속의 22사단과 정녕 다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가
저 얼어붙은 초소의 병사 한 명의 목숨보다 무겁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군의 심장을 꿰뚫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전군 지휘관들은 지금 즉시 예하 부대의 모든 동계 물자 보급 현황과 시설 예산 집행 내역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십시오. 서류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직접 창고를 열고 직접 병사들의 전투화를 확인하고 직접 난방기를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보고하지 말고 즉시 시정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유일한 보고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꺼냈다. 그리고 태백방산. 그 이름이 나오자 몇몇 장군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백방산은 군복부터 첨단 장비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는 거대한 군납업체였다. 22사단 감찰 결과 태백방산은 불량 방한 장비를 정상 제품 가격의 3배로 납품하고 그 차액을 나화룡 소장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22사단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천지인 의장은 선언했다. 합참은 오늘부로 태백방산과 관련된 육해공군 전체의 모든 군납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비리가 발견되는 즉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군의 뿌리를 좀먹는 암덩어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려내겠습니다. 회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 국방위원장 백명진 의원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뭐라고? 나화룡이 체포돼? 그것도 천지인 그 계집한테. 백명진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는 나화룡에게서 정기적으로 정치 자금을 상납받으며 그 대가로 태백방산의 군납 계약을 밀어주던 핵심 몸통이었다. 나화룡은 그의 가장 큰 자금줄 중 하나였다. 의원님,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합참에서 태백방산 전체를 감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원님께 불똥이 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보좌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천지인, 그 미친년이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백명진은 오랫동안 군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주물러왔다. 그는 군 장성들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고 방위 산업체와 결탁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런 그에게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온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천지인은 처음부터 눈엣 가시였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그년이 칼을 뽑았으면 나도 칼을 뽑아야지. 그것도 아주 더럽고 치명적인 칼을. 백명진 의원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언론사에 연락해. 내가 아주 재미있는 특종을 하나 줄 테니까.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천지인 의장 관련 특별 동향 보고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천지인.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과거는 지울 수 없을걸. 내가 죽인 그 부하의 피.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가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다. 속보 천지인 합참의장, 과거 지휘과실로 부하 사망 은폐 의혹.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천지인 의장이 과거 대대장 시절 무리한 작전 지시로 인해 김도훈 중이라는 유능한 부하 장교를 위험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으면 당시 이 사건을 단순 작전 중 순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앵커는 제보에 따르면 천 의장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김중희의 희생을 묵살했으며 현직 합참의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라고 멘트를 쳤다. 이어서 백명진 의원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전방 사단장을 폭력적으로 체포하며 쇼를 하던 분이 정작 자신의 과오는 이렇게 숨기고 있었다니요.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도덕적 파탄입니다. 당장 합참의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고인이 된 김중희의 유가족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부패 군인을 척결한 영웅이었던 천지인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내녀란으로 추락했다. 나화룡의 비리 사건은 이 거대한 스캔들 뒤로 순식간에 묻혀버렸다. 백명진 의원이 기획한 가장 치명적인 역공이었다. 합참의장실. 천지인 의장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장교 김도훈 중위의 영정 사진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부관 김수철 중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의장님, 이건 명백한 흑색 선전입니다. 당장 반박 성명을. 아니, 천지인이 김 중장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반박하지 마. 예. 하지만 의장님. 천지인은 천천히 TV를 껐다. 저들이 틀린 말한 건 없어.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군번줄 하나를 천천히 움켜쥐었다. 김도훈 중위의 것이었다. 도훈이는 나 때문에 죽은 게 맞아. 김수철 중장은 충격에 빠졌다. 의혹이 사실이란 말인가? 천지인은 창밖의 어두운 용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누구도 몰랐던 그날의 진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스스로 헤집기 시작했다.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장은 취재진들의 열기와 카메라 플래시로 터져나갈 듯 했다. 백명진 의원이 기획한 천지인 합참의장 부하 사망 은폐 의혹 긴급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것은 청문회라기보다는 백명진 의원이 설계한 공개적인 처형식이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이곳에 쏠렸다. 강철의 여장군이라 불리던 그녀가 과연 이 도덕성 스캔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혹은 어떻게 변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백명진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태백 방산에 대한 합참의 감사는 이 스캔들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고 여론은 천지인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천지인 의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평소와 다름없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굴욕적인 청문회 자리였지만 그녀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냈다. 증인 천지인 합참의장. 선서하십시오. 천지인은 오른손을 들고 담담하게 선서했다.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백명진 의원이었다. 천지인 의장.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과거 대대장 시절 김도훈 중위의 사망에 대해 의장에게 지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카로운 고함이 회의장을 울렸다. 모든 카메라가 천지인의 입을 향했다. 천지인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회의장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백명진 의원조차 당황했다.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의 시나리오가 첫마디부터 어긋났다.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부하를 잃은 지휘관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명령에 따랐든 혹은 따르지 않았든 그를 살려서 복귀시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지휘관인 저의 책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자백이었다. 백명진은 쾌재를 불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고 왜 당시 사건을 축소 보고했습니까? 자신의 진급에 누가 될까봐
한 젊은 장교의 억울한 죽음을 단순 순직으로 둔갑시킨 것 아닙니까? 천지인은 고개를 저었다. 축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도훈 중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죽은 부하를 모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지인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나는 오늘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내 부하의 명예를 당신 같은 추악한 정치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둘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악해? 백명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천지인은 합참의장 직권으로 군사기밀 해제 도장을 찍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당시 작전의 교신 기록 원본입니다. 그녀는 수행하던 김수철 중장에게 눈짓했다. 회의장 스피커로 치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그날의 긴박했던 교신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천지인 당시 대대장 알파팀, 적 매복 확인, 즉시 퇴각하라. 이건 명령이다. 김도훈 중위 듣고 있나? 김도훈 중위 알파팀장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부상당한 박하사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천지인 안 돼. 적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퇴각하라. 명령 불복종인가? 김도훈 중위 총성과 폭발음 쿨럭. 대대장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 부하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천지인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도훈 중위는 퇴각하라는 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부상당한 부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감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관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녀는 백명진 의원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내가 만약 이 교신 기록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김중위는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징계성 순직 처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유가족은 연금은커녕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록을 덮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장렬히 전사했다는 최고의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부하를 구한 내 자랑스러운 부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지휘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김중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어깨의 별이 무거워질수록 그날의 책임감은 더욱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천지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이 녹아내리는 듯한 뜨거운 진심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천지인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백명진을 내리쳤다. 당신이 감히 당신의 더러운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 내 부하의 명예로운 죽음을 은폐된 과실이라며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당신은 오늘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영웅을 그리고 그의 유가족을 2번 죽인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백명진 의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천지인은 눈물을 닦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나는 내 부하의 명예를 더럽힌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2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황보린 준장의 감사팀이 밤새 정리한 태백 방산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국방위원장 백명진.
당신이 태백 방산으로부터 지난 5년간 차명 계좌를 통해 수수한 불법 정치 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의 아들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밀 계좌 내역도 여기 있습니다. 무슨. 저건 조작이야. 모함이야. 백명진이 비명을 질렀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곧 도착할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천지인이 회의장 문을 가리켰다. 문이 열리고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백명진 의원, 당신은 군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까지 도둑질했습니다. 당신의 처형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심판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장. 시간은 순간 진공 상태가 되었다. 천지인 의장의 마지막 말, 지금부터는 나의 심판이 시작될 차례입니다라는 선고가 채 공기 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회의장 뒷문으로 들이닥친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구둣발 소리가 그 진공을 갈랐다. 국방위원장 백명진 의원, 특수부 부장검사 한동규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기로 유명한 살아있는 칼이라 불리는 자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백명진 의원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위원장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붉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 국회의원 백명진이야. 불체포 특권도 모르는 놈들이. 그는 수사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닌 현행범 체포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방금 전 스위스 계좌의 자금을 이체하려 시도한 명백한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한동규 검사가 차갑게 응수하며 영장을 내밀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수백, 수천 번의 섬광이 백명진의 일그러진 얼굴을 난타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이건 정치 탄압이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고. 천지인, 내년이 감히 군복을 입고 정치를 농단해. 백명진은 증인석의 천지인을 향해 악귀처럼 소리쳤다.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넌 끝났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수사관 2명이 위원장석으로 올라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위원장님,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순순히 가시죠. 이 손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고. 백명진이 팔을 뿌리치는 순간 회의장 경위가 다가와 그의 양복 상의에 달려있던 금빛 국회의원 배지를 떼어냈다. 탁! 작은 금속 조각이 위원장석 나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토록 요란했던 그의 고함 소리보다 더 크게 회의장을 울렸다. 그것은 그의 권력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배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본 백명진의 눈동자에서 순간 빛이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를 수사관들이 양쪽에서 부축하다시피 하여 끌고 나갔다. 천지인. 2년. 내가 죽어서도. 그의 저주는 끌려나가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어졌다. 거인이 쓰러진 회의장. 남아있는 국방위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취재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현장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속보 백명진 국방위원장, 뇌물수수 혐의로 청문회장서 현장 체포 충격 천지인 하참의장, 부하 사망 의혹 벗고 군납 비리 몸통 직접 저격 강철의 여장군,
군 개혁 넘어 정치권 암덩어리 도려내다. 모든 시선이 다시 증인석의 천지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무너진 거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김도훈 중위의 교신 기록지에 머물러 있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밀었다. 의장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모든 의혹을 벗고 거대한 비리를 척결하셨습니다. 천지인은 천천히 교신 기록지를 접어 군복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마치 다시 한번 부하의 명예를 자신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묻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기자들이 술렁였다. 저는 오늘 이 군대가 썩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제 부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지 못했던 저의 과거와 마주했을 뿐입니다. 오늘 쓰러진 것은 거대한 악의 몸통이 아니라 그저 꼬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국방위원장을 꼬리라고 칭하다니. 진짜 몸통은 이 비리의 사슬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 군 내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리의 끝에는 언제나 피를 흘리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국방위원들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아니 전군을 향해 선포했다. 오늘부로 합참의장인 저는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깊은 환부를 도려내는 정군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화룡의 22사단 100명진의 태백 방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병사의 목숨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모든 부패한 군인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스스로 군복을 벗을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정치권에 이어 군 내부의 거대한 적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천지인 의장은 청문회장을 나섰다.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그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을 따르는 김수철 중장과 황보린 준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용산 합참의장실로 돌아오는 차 안. 김수철 중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의장님, 정군이라는 표현은 너무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칫 군 내부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00명진의 잔당들이 분명 군사 정변 프레임을 씌울 것입니다. 천지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국회를 벗어나자 평화로운 시민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다. 김 장군,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을 가지치기라고 하지. 썩어버린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수술이라고 하네.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수술이야. 아프고 피가 나겠지. 하지만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군 전체가 괴사할 걸세. 하지만 그 뿌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의장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지인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추위에 떨던 박일병의 푸르죽죽한 손,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교신을 남기고 산화한 김도훈 중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혼자가 아니야.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다시 강철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내 뒤에는 수십만 명의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네. 나는 그들을 대신해 이 칼을 잡은 것뿐이야. 그들이 나를 지켜줄 걸세. 그 시각 대한민국 최대의 방위산업체 태백 방산의 비밀스러운 회장실. 100명진이 체포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한 노인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바로 태백 방산의 총수이자 정계와 군부를 마쿠에서 주무르던 진짜 몸통 박용태 회장이었다. 천지인이라. 계집이 아니라. 호랑이를 건드렸군. 그는 비서를 불렀다.
K9 자주포 핵심 부품 공급 라인 전면 중단시켜. 사유는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 악화로 올리고, 그리고 언론사의 자료 하나 넘겨. 천지인이 합참의장이 된 직후 자기 육사 동기들을 핵심 보직에 앉힌 측근 인사자료. 불로 꺼야지. 백명진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군의 심장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걸고 벌어지는 더 거대하고 음습한 전장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백방산 회장 박용태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백명진 의원이 체포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한민국 국방은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긴급 태백방산 경영 불확실 이후로 K9 자주포 핵심 부품 등 납품 전면 중단 선언, 국방부 패닉, 주력 화포 가동률 급락 우려. 안보 공백 현실화되나.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화력이었다. 그리고 태백방산은 그 자주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항법 장치의 독점 공급업체였다. 그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수백 문의 자주포가 정비 불능 상태에 빠져 깡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아니었다. 명백히 국가 안보를 인질로 잡은 협박이었다. 동시에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단독 천지인 합참의장, 육사 동기생 알박기 인사 논란. 제2의 나화룡 만드나 천지인의 정군, 결국 자기 사람 심기 위한 숙청이었나. 군 내부 반발 확산. 박용태 회장이 뿌린 측근 인사 자료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천 의장이 능력 위주로 발탁한 소수의 육사 동기들이 마치 그녀가 군 전체를 사조직화하려는 증거처럼 포장되었다. 나화룡과 백명진의 비리 스캔들로 뜨거웠던 여론은 순식간에 안보 위기와 인사 논란 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용산 합참의장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보수석으로부터 연이어 전화가 걸려왔다. 의장,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보를 내팽개치고 방산업체와 전면전을 벌이자는 겁니까? 천 의장, K9 멈춰 세우는 게 당신이 말한 개혁입니까? 당장 태백 방산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을 만드시오. 이건 대통령 각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압력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부패 척결이라는 대의는 안보 위기라는 더 크고 현실적인 명분 앞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수철 중장과 황보린 준장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천 의장 앞에 섰다. 의장님, 박용태는 나화룡이나 백명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수십 년간 군과 정부의 거미줄을 쳐놓은 괴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보린 준장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태백 방산을 대체할 업체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독점입니다. 김수철 중장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인사 논란도 치명적입니다. 의장님의 개혁에 동참했던 장군들마저 저러다 우리까지 숙청당하는 것 아니냐며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숨을 고르고 다음을 기약해야. 천지인 의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안보를 인질로 잡힐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 파급력이 이토록 즉각적이고 거대할 줄은 몰랐다. 그녀가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 태백 방산은 잠시 숨을 죽였다가 더 교묘한 방식으로 군을 좀먹을 것이다. 백명진의 자리는 또 다른 정치인이 채울 것이고 제2의 나화룡은 또다시 최전방에서 병사들의 피복을 훔칠 것이다. 그리고 김도훈 중위와 박일병의 희생은 그저 불미스러운 해프닝으로 잊힐 것이다.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천지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퇴각의 그림자가 아닌 결사항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장군,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영원히 저들에게 안보를 인질로 잡힌 노예가 될 뿐이야. 저들이 안보를 방패로 삼았다면 나는 그 방패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 방패 뒤에 숨은 자들이 얼마나 추악한 반역자인지 만천하에 공개하겠어. 의장님, 무슨, 황준장, 태백 방산이 독점이라고 했지?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대체 불가능한가? 그것은 수십 년간 독점 공급을 해왔기에 다른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납품하는 항법 장치는 그들의 원천 기술이 아닙니다. 과거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다가 사장된 기술을 그들이 헐값에 넘겨받아 독점 생산해 온 것입니다. 원천 데이터는 아마 ADD에 남아있을 겁니다. 천지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됐어. 그거면 충분해. 김장군, 지금 당장 육군 공병단과 정비창의 최고 기술진, 그리고 ADD의 관련 연구원들을 전원 합참으로 긴급 소집해 비상안보위기 대책 TF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전 언론사에 긴급 브리핑을 통보했다. 합참의장, 국가안보위기 관련 특별 기자회견. 1시간 뒤에 합참 브리핑실에서 의장님, 지금 나가셔서 무슨 말씀을 대통령실의 뜻을 거스르시겠다는 겁니까? 김수철 중장이 경악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나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이야. 나의 책무는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북한이 아니라 태백 방산이다. 1시간 뒤 합참 브리핑실. 국내외 모든 언론이 집결한 가운데 천지인 의장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 없이 곧바로 입을 열었다. 오늘 태백 방산은 K9 자주포의 부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경영 불확실성이라 불렀지만 나는 이것을 국가에 대한 배신이자 이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브리핑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현역 합참의장이 특정 민간 기업을 이적 행위로 규정한 초유의 사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가 멈출 것이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협박에 대한 나의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첫째, 합참은 오늘부로 태백 방산을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그들이 로비를 통해 얻어낸 모든 군사기밀과 독점적 지위를 박탈할 것입니다. 둘째, 태백 방산이 독점해온 항법 장치 및 핵심 부품은 바로 오늘부터 ADD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군 공병단과 정비창이 직접 생산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이 기술을 국내의 모든 유망한 중소기업에 공개하여 더는 독점 구조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사 논란에 대해 답변합니다. 예, 저는 저의 동기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태백 방산의 로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백명진 의원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한직을 떠돌던 내가 가장 신임하는 참군인들입니다. 그녀는 임명된 장군들의 실명과 그들이 과거 불이익을 받았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의의 복원입니다. 부패한 자들을 몰아내고 청렴한 자들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한 정군의 시작입니다. 천지인의 선전포고는 전율 그 자체였다. 그것은 박용태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방패를 부수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눈 역공이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군 장병 여러분.
부패한 기업이 안보를 인질로 잡고 군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며칠간, 아니 몇 달간 K9 자주포의 가동률이 일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감수하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종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나는 나의 조국을 부패한 자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합참의장의 직을 걸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안보가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는 격렬한 논쟁이 붙었다. 박용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저 미친 계집. 감히 내 회사를 이적 단체로 몰아? 그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ADD 기술? 중소기업? 웃기는 소리. 그 기술을 구현할 장비와 인력이 우리 말고는 없을 텐데. 좋아. 전면전이다. 군 내부의 내 사람들을 움직여. 천지인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그 비상대책 TF인지 뭔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버려. 폭풍은 이제 군의 심장부로 직접 불어 닥치기 시작했다. 천지인 의장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선포한 정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명운을 건 거대한 수술의 시작이었고 그 수술의 칼날은 이제 군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합참에 소집된 비상안보위기 대책 TF, 육군 정비창의 최고 명장들, ADD의 은퇴한 노학자들, 그리고 패기 넘치는 젊은 공병 장교들이 밤낮 없이 태백 방산의 항법 장치를 역설계하고 대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박용태 회장의 반격은 집요하고 음습했다. TF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데이터 손실 사고가 발생했다. 핵심 부품의 시제품이 번번이 테스트 마지막 단계에서 알 수 없는 오류로 실패했다. 천 의장이 믿고 중책을 맡겼던 TF의 핵심 실무자 한 명이 태백 방산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보타주를 저지른 것이 황보린 준장의 감찰팀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천 의장이 직접 발탁했던 인재였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실무자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천지인은 그를 바라보며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인간에 대한 쓰라린 환멸이 스쳐 지나갔다. 박용태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자야. 그리고 수십 년간 그것을 증명해왔지. 그녀는 김수철 중장에게 말했다. 저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군 전체의 천지인의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박용태의 배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어. 이 내부의 동요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진다.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불을 질렀으면 그 불길을 잡을 더 큰 불이 필요하지.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장성급 지휘관, 그리고 태백 방산과 단 한 번이라도 계약을 체결했던 모든 부대의 영관급 실무 책임자들에게 합참의장 긴급 특별 소집 명령이 하달되었다. 장소는 용산 국방부가 아니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군의 심장.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무궁화홀이었다. 수백 명의 장군들과 대령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거대한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 중 상당수는 태백 방산으로부터 크고 작은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었다. 명절 떡가, 자녀 유학비 보조 혹은 퇴역 후 고문 자리 약속. 그것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뇌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불려왔는지 직감하고 있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당 문이 열리고 천지인 의장이 홀로 단상에 올랐다. 어떤 수행원도 화려한 의장대도 없었다. 오직 빛나는 4개의 별이 달린 전투복 차림의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연설문 없이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천지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를 울렸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별들이자 군의 중추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별은 과연 무엇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신념으로 빛나고 있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방산업체가 채워준 골프 가방과 두둑한 현금 봉투와 퇴역 후 보장된 안락한 삶의 약속으로 그 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강당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나는 나화룡 한 사람을 체포하고 백명진 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자리에도 수백의 나화룡과 백명진이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변명합니다. 천지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여러분이 그 관행에 눈 감을 때 강원도 최전방의 내 아들 박일병은 찢어진 방한 장갑을 끼고 동상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의를 즐길 때 여러분의 부하들은 곰팡이 핀 전투복을 입고 축축한 침낭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명예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조국입니까?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음 말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내 부하 김도훈 중위를 잃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부하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남은 여러분은, 그 고귀한 희생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중희가 지키려 했던 그 병사들의 목숨값을 고작 방산업체의 떡값과 맞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이 차갑게 말했다. 황보린 준장의 감찰팀은 여러분이 태백 방산과 나눈 모든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심지어 골프장 예약 명단까지 지난 10년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절반 이상은 당장 군복을 벗고 나화룡의 옆방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포가 강당을 휩쓸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처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이 강당의 문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드립니다. 첫째, 이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받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명예롭게 군복을 벗으십시오. 조용히 떠나는 여러분의 마지막 명예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불명예 군인의 가족으로 낙인 찍히는 일은 막아주겠습니다. 둘째, 이 자리에 남아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문을 닫고 나간 뒤 황보린 준장의 칼이 여러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의 배인자는 그 어떤 자비도 명예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정화의 불이었다. 스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낼 마지막 기회.
선택하십시오, 제군들. 여러분의 별이 추악한 탐욕의 별인지 아니면 진정한 명예의 별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천지인 의장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강당 뒷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수백 명의 장교들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천 의장이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잠깐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이 성성한 한 노장 삼성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모두가 존경하던 군수사령관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짜리 계급장을 떼어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합참의장. 아니, 천장군. 내가 부끄럽소. 그는 강당 전체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태백 방산의 로비를 막지 못했소. 아니, 묵인했소. 내 아들의 유학 자금을 그들에게서 받았소. 나는 더 이상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소. 그는 천지인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군을 살려주게. 노장은 돌아섰고 강당의 문을 향해 첫 번째로 걸어나갔다. 그의 행동은 둑을 무너뜨린 첫 번째 물줄기였다.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이성 장군이 일어섰다. 그리고 대령들이, 중령들이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 모자와 함께 단상 위에 올려놓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1명, 2명, 10명, 수십 명. 강당은 거대한 고해성사의 장이 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가장 희망적인 대퇴역의 시작이었다. 천지인 의장은 문 밖에서 묵묵히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피를 흘리는 고통스러운 수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썩은 피를 몰아내고 새로운 피가 돌게 할 대한민국 군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단상 위에는 어느새 수십 개의 별과 계급장들이 주인을 잃은 채 쌓여가고 있었다. 그것은 부패의 증거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물이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무궁화홀. 1시간이 흘렀다. 거대했던 강당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완전히 비지는 않았다. 강당 좌석의 3분의 1이 비워졌을 뿐이다. 남은 자들은 차마 떠나지도 못하고 자리에 남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혹은 안도감에 혹은 다가올 미래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단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수십 개의 별과 계급장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한 불명예의 전시물이자 동시에 가장 처절한 정화의 재단이었다. 천지인 의장은 강당 문 밖에서 마지막 1명이 걸어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으로 다시 들어섰다. 그녀는 단상 위에 쌓인 차가운 금속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저 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생이었고 누군가의 자부심이었으며 또한 누군가의 탐욕이었다. 의장님. 김수철 중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군의관 3마리. 사라졌습니다. 당장 내일 작전 체계와 지휘 계통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천지인은 단상에서 별 하나를 집어들었다. 소장 계급장이었다. 김 장군. 썩은 고기를 도려냈는데 어찌 피가 나지 않기를 바라겠소. 그녀는 계급장을 내려놓으며 강당의 남은 장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기 남은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에 남아있던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일말의 희미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은 왜 남았습니까? 천지인이 물었다. 떠난 자들보다 깨끗해서입니까? 아니면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든 상관없습니다. 천지인이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기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떠난 자들의 빈자리, 그리고 그들이 군에 남긴 이 거대한 상처와 오욕을 감당해야 할 책임 말입니다. 그녀는 남은 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군은 다시 태어납니다. 비어버린 저 자리들은 여러분이 그토록 관행이라며 외면했던 유능한 후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채워졌던 자리들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의 몫을 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썩은 피를 모두 쏟아낸 자리에 맑은 피를 채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의 정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곳에 남기로 선택한 여러분 모두의 정군입니다. 천지인은 남은 자들을 향해 합참의장으로서, 아니, 같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져주십시오. 그 순간 강당에 남아있던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것은 공포도 굴종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고통스러운 맹세였다. 거대한 정화의 불길이 군 내부를 휩쓰는 동안 박용태 회장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비밀스러운 집무실. 그는 더 이상 여유로운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퀭한 눈으로 연신 담배를 피워 물며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뭐라고? ADD 놈들이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 부품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내부에 심어둔 놈은 뭐하고 있었어? 그놈이 어제 합참 감찰팀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그년이 ADD 원로 연구원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서 밤샘 작업을 강행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사장시켰던 원천 기술을 놈들이 되살려냈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박용태는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안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했던 방패가 천지인의 정면 돌파라는 창에 뚫려버린 것이다. 군 내부의 라인들은 계룡대에서 스스로 군복을 벗어버렸고 정치권의 방패막이었던 백명진은 감옥에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 라인을 가동해 스위스 은행에 남은 돈을 옮기고 전용기 이륙을 준비시켰다. 천지인. 내년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밖에서 내년에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날 밤 인천국제공항 외곽에 전용기 경납고 박용태는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2개의 무거운 가방을 든 채 트랩을 오르려 했다. 그때 경납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멈춰라. 그곳에는 대검찰청 특수부의 한동규 검사와 합참 감찰실의 황보린 준장이 수사관들을 이끌고 서 있었다. 박용태 회장.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황보린 준장이 차갑게 말했다. 박용태는 가방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네. 내년들이. 어떻게? 회장님의 마지막 비자금 라인을 저희가 회장님보다 한 발 먼저 정리했습니다. 황 준장이 수갑을 내보였다. 당신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돈의 길을 우리가 거꾸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은 바로 당신의 탐욕입니다. 에이. 박용태는 마지막으로 천지인을 저주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때 대한민국 군부와 정계를 주무르던 거대한 괴물, 태백의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자신의 전용기 앞에서 초라하게 무릎을 꿇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가 체포되던 시각 ADD의 비상 TF 연구실. 됐다. 성공이야. 오차 범위 0.001%. 만세.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연구원들과 정비창 명장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태백 방산의 독점을 깨뜨린 순수 우리 기술의 항법 장치 시제품이 완벽하게 작동에 성공한 것이다. 이 소식은 즉시 합참의장실로 보고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가신 초봄. 천지인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을 위해 용산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와 조심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김도훈 중위. 그녀가 청문회장에서 그 이름을 울부짖으며 지켜냈던,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큰 흉터로 남았던 그 부하의 집이었다. 그녀는 수없이 이 집 앞을 서성였지만 단 한 번도 초인종을 누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오늘은 눌러야만 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나왔다. 아들의 영정 사진 속 모습과 꼭 닮은 눈을 한, 그러나 세월의 슬픔에 깊게 팬 주름을 가진 김도훈 중위의 부모님이었다. 누구신지 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천지인은 빛나는 4개의 별이 달린 자신의 군모를 벗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예를 담아 무릎을 꿇었다. 이게 무슨... 노부부가 경악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천지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저는 도훈이의 상관이었던 천지인입니다. 그 이름. 김도훈 중위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수년간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이름.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지휘관. 그리고 얼마 전 텔레비전 청문회장에서 아들의 명예를 울부짖던 바로 그 사람. 일어나요. 노모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천지인은 고개를 저으며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저는 오늘 합참의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아들을 살려서 데려오지 못한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청문회장에서 공개했던 그날의 교신 기록지 사본을 꺼냈다. 도훈이는 제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도훈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것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더 고통스럽게 해드릴 줄 알면서도 그리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천지인을 내려다보던 노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소. 예. 우리 아들이 그런 녀석이라는 거 우린 알고 있었소. 노부는 뒤돌아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김도훈 중위가 군 복무 시절 부모님께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다. 노부는 그중 한 통을 꺼내 천지인에게 건넸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희 대대의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군이십니다. 다들 수군거렸지만 저는 오늘 그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계급장이 아니라 병사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군대에 제 모든 것을 바칠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분 같은 진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천지인은 편지를 읽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자신이 과오라고만 생각했던 그 부하는 자신을 이유라고 부르고 있었다. 노모가 다가와
무릎 꿇은 천지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소.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자식을 향한 위로였다. 우리 아들, 명예 지켜줘서 고맙소. 그 훈장,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받을 수 없었겠지.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지인은 노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강철의 여장군이라는 무거운 흉갑이 한 노병의 어머니가 내어준 따뜻한 품속에서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군사법원 최고법정.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피고인 나화룡, 전 육군 소장, 직권남용, 부하폭행, 군수품 횡령, 징역 20년 및 전 계급 박탈을 선고한다. 나화룡은 판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피고인 백명진, 전 국회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용태, 전 태백방산 회장, 이적행위, 군사기밀 유출, 뇌물공여 횡령, 징역 35년 및 범죄 수익금 전액, 조 단위의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 박용태는 눈을 감았다. 그의 거대했던 제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판결이 내려지던 날,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 까치봉 초소, 계절은 다시 겨울의 초입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초소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고 균열이 갔던 초소는 태백 방산에서 환수된 국고로 지어진 최신형 스마트 초소로 재건되었다. 병사들의 관물대에는 구멍난 장갑 대신 신형 발열 방한 장갑과 고어텍스 외피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근무 교대, 충성,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병사가 초소 경계에 나섰다. 1년 전 절박한 편지를 썼던 박일병. 그는 이제 늠름한 박병장이 되어 있었다. 그때 초소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충성, 전방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박병장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앞에는 합참의장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천지인 의장이 서 있었다. 수고 많네, 박병장. 아, 의장님. 어쩐 일로? 박병장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천지인은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꺼내 건넸다. 춥지 않나 해서. 전혀 춥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급된 방한 장비 정말 최고입니다. 박병장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장갑을 보여주었다. 천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자네가. 그리고 자네 전우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었지. 그녀는 1년 전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그녀가 바꿔야만 했던 모든 것의 이유가 지금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박병장, 자네의 그 편지 한 통이 대한민국 군을 바꿨네. 고맙네, 정말.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천지인은 박병장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철책 너머 삭막하지만 장엄한 북녘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낸 한 병사의 따뜻한 체온이었고 자신이 명예를 되찾아준 한 부하의 영혼이었으며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의 목숨의 무게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강철의 여장군이라 불렸던 천지인.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그 강철이 무엇을 위해 벼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강철이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심판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심장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